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네이버에 좀 계셨고. 네. 근데 오늘 포털 얘기하신다고요? 네. 모처럼 인터넷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조금 긴데요. 예. 발단이 네이버의 기업 총수 지정 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지금은 이제 다음 카카오라는 이름이 됐지만 포털 사이트 다음의 창업주 이재용 씨가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가세를 하면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네이버하고 다음을 중심으로 뉴스의 논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뉴스 스토리라인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1987년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한국에는 재벌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계열사가 수십 개가 있고요. 일감을 막 한 곳에 몰아줘서 총수 일가의 이익을 막 몰아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죠. 이게 너무 비도덕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니까 법과 규정으로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걸 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집단, 즉 여기에 지정이 되면 계열사들끼리 일감 몰아주는 거에 규제를 받아요. 예. 그리고 계열사들끼리 거래를 할 때마다 그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걸 공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대기업 집단 제도를 설명을 드렸지만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소감이신지 약간 궁금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게 엄청난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어마무시한 이익을 총수들이 챙겼다. 그러면 그걸 압수한다. 이런 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정액 이상 못하도록 규제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뿐입니다. 굉장히 약한 규제인 거죠. 그런데 올해 네이버가 이 5조 원 이상 자산 규모 기업에 걸리면서 공시 대상 기업에 오른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네이버도 계열사들끼리 일감을 주고받을 때 그 내역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 대상 기업이 되면 그 기업의 총수가 누구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함께 지정을 해요. 예. 왜 총수가 중요하냐면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 하는 이유는 총수한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서 공시를 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총수 없는 대기업이라는 걸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총수 없는 대기업은 KTNG나 농협이나 이런 공기업에서 전환된 기업 외에는 정해진 선례가 없습니다. 예. 근데 네이버의 계속된 주장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재벌들하고 다르다. 일단 이혜진 씨, 네이버 창업자죠. 이혜진 씨 지분이 5%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 말은 맞아요. 실제 이혜진 씨 지분이 4.49%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주장은 우리들은 일감 몰아주기가 없고 투명하다. 그런데 왜 총수를 지정하고 공시 강화 대상에 우리를 넣느냐. 대기업 집단 제도라는 게 30년 전 재벌을 겨냥한 제도인데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빼달라. 이게 지금 네이버의 주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20분 동안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원칙대로 네이버를 대기업 집단으로 규정을 했고요. 이혜진 씨는 실제로 총수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네이버는 여기에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7일에 지난주에 김상조 위원장이 국민일보하고 한 짧은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예. 기사 제목이 김상조, 이혜진의 스티브 잡스 얘기해주고 싶었다. 이런 제목이었고요.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김상조 위원장이 보기에 스티브 잡스와 네이버를 비교를 해보면 스티브 잡스는 미래를 늘 내다보는 혁신형 기업가였는데 네이버에게는 그런 미래를 보는 비전이 좀 부족해 보인다. 안타깝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쓴소리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포털 사이트 다음의 창업자 이재용 씨가요. 이혜진 씨하고도 굉장히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김상조 위원장이 오만하다. 이런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페북 글이 기사화가 되니까 오만하다는 표현은 철회한다 이러면서 이제 부적절하다고 붙이긴 했어요. 그런데 이 페북 글이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합니다. 동료 기업가로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이지용 씨가 적었어요. 이 뉴스가 계속 이렇게 확대가 되니까 어제 11일 오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문제에 또 가세를 합니다. 기사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가 기업가를 머슴으로 보는 오만함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김상조 위원장을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장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평가절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스티브 잡스와 같다고 아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년 전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한 적이 있다.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3류가 1류를 깔본 셈이라고 비꼬았다. 요까지가 이제 네이버 기업 집단 지정하고 총수 지정에 관한 기사들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대로요. 총수로 지정을 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는 건 대단한 규제가 아닙니다. 들으셨다시피 아주 약한 규제예요. 근데 저는 일단 왜 네이버가 이런 약한 규제에 행정소송까지 검토할 정도로 발끈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네이버의 설명 이유를 보면 우리는 인터넷 혁신기업인데 총수로 지정이 되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져서 해외 사업을 할 때 불리하다. 이게 지금 네이버가 되고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외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저 네이버는 혹시 한국에서 총수로 지정된 기업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네이버하고는 비즈니스 못하겠죠. 이런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이버 설명이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 삼성 이런 데는 어떻게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이버가 총수로 지정이 되면 국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네이버 총수 지정 문제는요. 네이버가 먼저 발끈해서 이혜진 씨가 막 공정위를 찾아가고 막 항의를 하고 이래서 지금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이버가 그렇게 막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지 않았으면 이건 경제지에서도 1단 기사로 넘어갔을 일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총수가 이혜진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게 왜 기업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의 이미지가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혜진 씨가 총수로 지정돼서 나빠진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이버는 너무 지나치게 인터넷 생태계를 자기 플랫폼 안으로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생태계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네이버는 너무 좀 책임을 안 지려는 모습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도 형식적으로 딱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지는 진정성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사회공헌이나 뭐 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도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건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이 거기 있어서 다음 회사는 스토리 펀딩을 많이 좀 후원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가끔 드리죠. 그런데 다음 스토리 펀딩에 모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금액의 15% 정도를 다음 카카오가 수수료로 떼갑니다. 그런데 이 15%의 수수료율은 국내 기부 플랫폼 중에 제일 높은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은 그게 기부 플랫폼이 아니라 스토리 펀딩이 컨텐츠를 보고 돈 내고 컨텐츠를 읽게 하는 플랫폼인데 그 안에 기부를 해달라는 글이 올라올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아니고 정말로 사회 곳곳에 어려운 곳을 돕기 위한 기부를 호소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스토리 펀딩에 있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곳과 연대하라는 사람들이 다음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기대는 거죠. 그래서 연대와 공유를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모금액 중에 다음 카카오가 거기서 돈을 얼마나 벌어간다고 플랫폼 제공 명목으로 10% 떼가고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추가로 떼갑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결제 수수료 5%는 좀 너무해요. 어느 신용카드 회사도 결제 수수료로 5%를 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뭔가 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생태계의 영향력에 비해서 정말로 사회에 공헌하고 이익을 환원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굳이 스토리 펀딩을 운영하면서까지 15% 수수료를 떼갈 필요는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면서 다음이나 네이버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이미지를 못 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네이버나 다음이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 그건 영향력에 비해서 책임감이 너무 떨어져서지 이혜진 씨가 총수로 지정이 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는데 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느냐 이런 반론이죠. 근데 저는 이게 반론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한 거죠. 예,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시대상 기업으로 지정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약한 규제입니다. 계열사들끼리 거래를 하면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네이버의 반론은 우린 지금까지 불공정 거래 안 했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뭘 걱정할 게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면 공시를 할 것도 없을 건데 왜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37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관계사들 중에 이해진 씨 친족들이 소유한 회사도 있어요. 한 3개 정도요. 그런데 지금까지 네이버는 이 이해진 씨 친족들이 경영하는 회사에 거래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공시를 할 일도 없어요.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돼도 그런 거래를 하지 않으면 공시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반발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해진 씨 지분이 낮고 총수도 아닌데 왜 총수라고 부르느냐는 대목인데요.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만 저는 2년 동안 짧게 네이버에 있었지만 이해진 씨는 총수가 맞습니다. 네이버는 이해진 씨가 총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건 좀 곤란해요. 이해진 씨는 네이버에서 실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리고 유일한 지배자입니다. 제가 그 회사를 다녔을 때 보면 그 회사의 모든 결정권은 이해진 씨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진 씨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아주 시시콜콜한 것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합니다. 물론 이해진 씨가 정몽구나 뭐 이런 재벌들처럼 또라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분은 직원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도 타고요. 겉모습도 상당히 소탈하고요. 쓸데없는 권위의식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네이버의 총수가 이해진 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제가 있었던 2007년, 2009년 그 당시에도 이해진 씨는 대표이사가 아니었어요.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의 기라성 같은 임원들은 전부 다 대표이사 눈치가 아니고 오로지 이해진 의장 입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해진의 말이 곧 네이버에서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해진 씨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평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진 씨가 전권을 갖고 있는 게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기업에 따라서는 경영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로 기업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은 이해진 씨의 옳고 그름, 네이버의 경영 상태의 호불호가 아니고 지금 시가총액 20조 원이 넘는 이 거대 기업의 총수가 이해진이 아니다라고 네이버가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요.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 이해진 씨가 이끄는 네이버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쓴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다음 창업자 이재용 씨가 김상조 위원장에게 오만하다라는 좀 격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것도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도 오래전부터 네이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식인이라는 걸 만들고 한국형 검색 엔진을 만들 때만 해도 네이버는 굉장히 창의적인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새로운 영역을 먼저 개척하는 개척자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네이버가 현저하게 패스트 팔로워로 변합니다. 남들이 해놓은 거 딱 보고 괜찮을 것 같으면 그제서야 재빨리 기술자를 투입해서 그리고 네이버가 갖고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선도주자를 따라잡는 이렇게 그 후발주자 전술을 굉장히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최근 몇 년 동안 런칭한 사업들을 보면요. 네이버 스스로가 먼저 개척한 분야가 거의 없어요. 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영역에 빨리빨리 따라다니는 겁니다. 트위터가 성공을 하니까 네이버가 미투데이라는 SNS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네이버 포털을 통해서 미투데이를 홍보를 합니다. 한국형 트위터라고요. 근데 결국 그게 망했죠. 미투데이는요. 카카오톡이 성공을 하니까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개발을 합니다. 라인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예. 애플이 실이라는 인공지능 비서 앱을 출시를 하니까 네이버도 곧바로 클로바를 만들었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부턴가 네이버는 제 느낌인데 시장을 용맹스럽게 개척하는 도전자, 모험가, 퍼스트 무버가 아니고 이미 확보한 막대한 숫자의 유저들을 활용해서
남들이 성공한 사업을 곧바로 모방하는 패스트 팔로워의 길을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어요. 모험을 싫어하고 모방을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뭐 이건 제 느낌이니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네이버는 모험하는 기업에서 모방하는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유저들은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학자 출신인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런 소회나 느낌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용 다음 창업자가 왜 김상조 위원장의 그 약한 쓴소리에 오만하다 이런 단어로 격하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글의 앞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김상조 위원장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건 김상조 네가 얼마나 대단하냐, 네가 뭔데 훈계질이야, 뭐 이런 태도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형적인 귀다친 경영자들의 태도입니다. 예. 자기가 보기에는 경제학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인터넷 기업 족도 모르는 놈이잖아. 뭐 이런 깔보기 의식이 지금 깔려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학을 띈 대목.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합니다. 라고 적은 대목입니다. 제가 이재용 씨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정부 도움 하나도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는요. 비판을 좀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기업 일으킨 사람은 황제입니까? 왜 이런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 재벌들에 비해서 깨끗한 면이 있어서 나쁘게 보지 않았고 지금도 상대적으로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근데 이재용 씨의 이 페북글을 보는 순간에 와, 이분들도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 이해진 씨가 미래 지향성이 좀 부족한 듯해서 좀 아쉽다. 이게 왜 못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비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왜 상대방을 보고 오만하다느니 니들이 뭘 알아라는 식으로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까? 이재용 씨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요 대목만 보면 오만한 건 김상조 위원장이 아니라 이재용 씨 자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귀 닫고 기업 경영하면요. 재벌들 비슷하게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을 머슴으로 보고 있다. 정치는 삼류인데 삼류가 감히 인류인 기업을 깔봤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한 대목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삼류 인류 이거는 이건희 회장이 했던 얘기를 자기가 이제 변형을 해서 안철수 씨가 사용을 한 거죠. 헛소리 착착하십시오. 진짜 이게 뭔 짓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스티브 잡스처럼 미래를 못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는 말을 어떤 귀로 들어야 이게 머슴 취급하는 걸로 들립니까? 그리고 자기가 정치인인데 자기가 자기더러 삼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벤처 인류에서 놀지 왜 굳이 삼류인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뛰어들어와서 왜 굳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그 삼류판에서도 굳이 3등을 하는 자신은 뭐가 되는 겁니까? 3류 중에서 3등 했으니까 뭐 3 곱하기 3에서 9류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선에서 3등을 한 건 나는 정말 자수성가한 위대한 벤처기업인인데 정치가 3류여서 국민이 나를 못 알아봐서 내가 3등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유력 정치인들한테 제발 부탁을 하는 게요. 발끈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얼마 전 말씀드렸던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이 1000일이 넘게 해고 뒤에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요. 정치인은 이런 걸 보고 발끈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때 그걸 안 닦아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이해진 씨가 가벼운 쓴소리 하나 들은 걸 대신해서 발끈하는 겁니다. 이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냐는 거죠. V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2000년에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주도로 만든 단체인데요. 여기에는 그 재벌 자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유망 벤처기업인들이 대거 회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여기에 바로 네이버의 이해진, 다음 이재용 두 창업자가 V소사이어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여기 회원이었죠. 지금 네이버 이사장인 변대규, 이 사람도 V소사이어티 출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벤처 회장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최태원, 정몽규, 이웅열 같은 재벌 2, 3대 출신들도 대거 가입을 했죠. 안철수 대표도 여기에 굉장히 깊이 관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안철수 대표가 2012년에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올랐을 때
안철수 테마주라고 안철수하고 관련된 주식 주가가 엄청 올랐었는데 예. 이 V소사이어티 회원들이 경영하는 회사 주가가 대부분 올랐어요. 안철수하고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이런 곳에서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벤처기업인들끼리 네트워크는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쓴소리인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가요? 라는 좀 묻고 싶어요. 아니면은 설명이 힘들 정도로 반발의 강도가 너무 강합니다.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다음 이재용 씨도 그렇고요. 한국의 벤처라는 곳은 열린 세상을 통해서 성장을 했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요. 그러면 벤처로 성공한 사람들의 정신도 좀 더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판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은 열린 사회를 기반으로 성장시켜놓고 기업인들은 네가 뭔데 날 비판해? 이런 재벌 총수들과 다름없는 오만한 태도를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만약에 한국 벤처기업인들의 생각이 진짜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도 참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네이버 총수 지정 문제로 이어져 왔던 이슈들이 자꾸 확대되는 것 같아서 네이버 관련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은 네이버 계실 때 이해진 총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직접 한 3번 정도 서비스에 관한 보고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제 보고가 이제 다 킬이 됐고 이해진 의장, 그 당시 의장이었죠. 의장에 의해서 전부 박살이 났었는데 어쨌든 제 느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예. 어쨌든 네이버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네이버의 덩치가 커지면서 대기업화가 돼간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네. 대기업 그 이상이죠, 네이버는. 그렇죠. 이제는요. 네, 예. 굉장히 인터넷 생태계 포식자의 제일 정점에 있는 무시무시한 공룡이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또 공공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 지나친 유감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진 총수가 그런 말 안 했습니까? 수년 뒤에 이완배 당신은 나를 팟캐스트에서 씹을 것 같다. 그 당시에 이해진 의장은 회사의 의장이었고요. 예. 저는 일개 팀장이어서 제 이름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몰랐던 내용도 많이 알게 됐고요. 일개 기업 그 이상의 사회적 무게를 지닌 네이버 또 다음 그 실상을 소상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